자, 지금 4장 특수생산 요소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특수생산 요소 모형에서 무역에 따라 가지고 소위 소득 분배가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위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생산 가능성을 했고,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소위 이제 직선이 아니라 밖으로 볼록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왔죠. 그다음 가격, 임금 및 노동 배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이제 어디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즉 두 산업에서 한 나라의 두 산업에서 얼마만큼 각각 생산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은 특수 생산 요소가 각각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두 산업에서 같이 쓰는 공용인 생산 요소가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이 각 산업에 얼마만큼 배분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양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파란 선은 이 직물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 순입니다. 즉 임금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들고 임금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고,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한계 노동 생산성 가치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MPL 곱하기 PC, MPL에다가 가격을 곱한 거죠. 한계 노동 생산성 가치 곡선입니다. 이게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노동의 생산, 노동의 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걸 때 뭔가 하면 뭐 이만큼 노동한다. 그러니까 요만큼 고용했을 때 그때 나오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생산성만큼 임금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노동 수요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식품 산업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이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은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둘 다 왼쪽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우하향하는데, 그러니까 식품 산업은 오른쪽 이 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노동 수요 곡선을 한 그림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폭이라는 것은 그 나라 부존 노동량, 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보면 결국은 두 개 교차점에서 여기에서 노동의 고용이 결정된다. 즉 직물 산업에서 이만큼 고용이 되고 식품 산업에서 이만큼 고용이 된다. 당연히 이 나라에서 뭔가 하면 임금은 두 산업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그 근로자들이 어디든 어떤 산업이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더 높은 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면 뭔가 더 낮으면 낮은 쪽에서 빠져나와서 높은 쪽으로 가면, 그러면 높은 쪽은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이 빠져나가는 낮은 쪽은 임금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동이 결국은 두 산업에서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균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균형 임금 또는 뭔가 하면 양 산업에서의 노동 배분은 이 점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노동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 결정된 것이, 그 이야기는 이 점에서의 값의 의미는, 이 점에서 양 산업에서의,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가치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지는 점이다 라는 거죠. 같아지는 점이 양 산업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노동이 고용되는 점이다. 그 말은 그 식을 다시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식을 다시 PC를 양변에 곱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PC를 곱하고 MPLC를 양변에 곱하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다 라는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분모 있는 것을 양변에 곱하면 둘 다 분자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소위 상대적인 생산성이고, 이거는 상대 가격입니다. 커터는 클로딩의 상대 가격이죠. 클로딩은 직물의 상대 가격. 푸드로 나타낸 직물의 상대 가격이고, 이거는 푸드의 상대 생산성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생산 가능 공식에서 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공식에서 지금 양 산업에서 배분된 만큼 노동이 투입된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되는 포인트는 이 점인데, 이 점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점에서 결국은 상대 가격이 접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접하는 점이고, 또한
접하는 점이라는 것은 이 점의 접점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라는 것은 상대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선이죠. 이 모든 생산 가능 곡선의 각 점에서의 접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생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MPL의 비율이죠. MPL의 비율이니까 그 요점에서의 MPL의 비율이 상대 가격하고 같다라는 앞의 시각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이, 이 점에서의 접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 가격의 기울기의 접점하고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점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접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생산성 비율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두 산업에서의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격이 변할 경우, 이 상대 가격이 변할 경우에 어떤 생산량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노동 배분에서, 그 다음에 소득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변한 경우다. 그럼 동일한 비율로 변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금방 본 양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율로 변한다 그러면 노동 수요 안에 가격이 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죠? 동일한 비율로 변하면 동일한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동일한 높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차점이라는 것은 그 비율만큼 위로 올라갔을 따름이지, 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그러면 결국은 양 산업에 투입된 노동량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임금은 상승했겠죠. 임금은 상승한 것이 두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그랬는데,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는 그 비율만큼 임금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는 임금은 돈으로 나타내는 임금은 상승하게 되죠. 물론 물건으로 나타내는 임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물건 양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그냥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나타나는 액수는 오를 따름입니다. 결국 두 제품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그러면 명목적인 가격만 변했을 따름이고, 실질적인 생산량, 그 다음에 노동의 배치, 양쪽 산업의 노동의 배치량, 어떤 부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동일한 비율로 변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일한 비율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PC 곱하기 MPL 요 곡선만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클로딩 가격만 올랐다, 직물 가격만 오른 경우입니다. 클로딩 가격만 올랐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푸드 가격은 그대로 있고 변화가 없고 직물 가격만 올랐다. 그렇게 되면 앞에 본 거와 동일한 요령으로 이 노동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교차점이 여기가 되죠. 여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자, 이제는 직물 부분에서 노동 고용량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식품 부분에서 고용량은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 고동량인데, 옛날에는 양쪽에서 이만큼 직물, 이만큼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큼 직물, 이만큼 식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만큼의 직물, 식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물 산업으로 이동한 거죠. 왜냐하면 직물 가격이 더 높으니까, 직물 쪽에서 일하게 되면 더 높아진 가격이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한 근로자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이 균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오른 산업으로 이동했다. 거기서는 임금이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가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득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결과 결국 봅시다.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올랐냐. 처음에 뭔가만 딱 올리면 동일한 요 수준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에 당장 가격 오른 부분만 비교한다 그러면 식품 산업에서 임금은 이 높이고 직물 산업의 임금은 푸드 산업에서 임금은 이 높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하면 가격이 오른
만큼입니다. 즉 가격이 7% 올랐다. 그러면 이 높이는 7% 오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균형이 변하고 난 뒤에 임금을 보면 이 높이만큼이 아니라 이 높이만큼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그래 되냐 그러면 근로자들이 직물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직물 생산량이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물 생산의 NPL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우하향하는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감소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이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자들이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당초 가격 오른 만큼은 안 오릅니다. 가격이 7% 올랐지만 실제 임금이 오른 것은 그것보다 더 낮은 요만큼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식품산업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직물산업으로 안 가는 식품산업의 근로자도 임금이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식품산업에서 생산량이 줄이는 거죠. 점점 줄이게 되면 한계 생산성 체감법칙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늘면 생산성이 줄지만 반면 생산량을 줄이면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거죠. 이 PF가 변화가 없더라도 요 부분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노동이 이동하냐 그러면 결국은 두 산업에서 임금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푸드 산업에서 빠져나오면서 푸드 산업 임금이 올라가요. 일하는 사람이 주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품 산업으로 들어가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식품 산업에서 임금이 떨어지죠. 그래서 당초에는 7%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푸드 산업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고 식품 산업에서 임금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요 같아지는 점까지 계속 이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에 되면 더 이상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양산업에서 임금이 같아지는 겁니다. 뭐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같아진 점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냐? 푸드 산업에서는 당초 처음보다는 임금이 오른 겁니다. 푸드 산업에서 처음에는 임금이 이 높이였죠. 높이였는데 이제 이 높이로 올라간 것이고, 식품 산업에서는 뭐 처음에는 여기였지만 7% 오르고 난 뒤에 이만큼 올랐었죠. 올랐지만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임금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이 높이로 된 거죠. 당초보다는 올랐지만 그러나 7%보다는 덜 오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오르긴 올랐다. 결국은 이 가격이 하나의 상대 가격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두 산업에서 같이 올랐다. 그리고 처음에 상품 가격 오른 것보다는 덜 올랐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라는 것이 결론인데, 자, 그런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고, 그걸 보죠. 그럼 그걸 이야기하면 과연 그러면 근로자들은 더 좋아졌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임금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임금은 명목임금입니다. 명목임금이 오른 거죠. 실질 임금 물건 개수로 봐가지고는 오른지 내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만큼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랄까 이걸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클로딩으로 봐가지고는 임금이 떨어졌습니다. 클로딩 개수로 봐가지고 클로딩 양으로 봐가지고는 받는 게 더 적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PC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X로 봐가 많을지 몰라도 클로딩 양으로 봐가지고 더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푸드 양으로 봐가지고는 옛날보다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지만 임금이 오르지만 물론 명목으로 봐가지고는 다 올랐지만 이제 실질로 보자라는 거죠. 실질로 봤을 때 지금 이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클로딩 양으로 봐가지고는 줄었고 푸드 양으로 봐가지고는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에 더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겁니다. 푸드에 더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면 더 좋아진 것이고 클로딩에 더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면 그거는 더 나빠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양쪽에 있어 가지고 특수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웰스의 문제입니다.
특수생산 요소. 그러니까 이 클로딩 산업에서는 특수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자본가죠. 자본가고 푸드 산업에서는 소위 지주입니다. 지주인데, 자 일단 지주를 봅시다. 이 지주의 그러니까 지주의 수익이 어느냐 그러면 사실은 NPL이 이렇기 때문에 지주의 수익이라는 것은 이 NPL에서는 아래입니다. 이 면적이 지주의 총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만큼을 두고 이 남는 만큼이 사실은 지주가 가지는 몫인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본다 그러면 지주가 가지는 몫은 이 면적이 됩니다. 이 선 아래하고 이 원점하고 이하고 이 사이에 이 면적이 지주가 가지는 몫이죠. 그런데 생산량이 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주가 가지는 몫은 생산량이 이 점이 되죠.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이 면적이 되면 요 면적만큼이 지주가 가지는 몫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주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주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만큼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는 이 그림이 없네요. 어쨌든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이만큼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는 이만큼을 가지게 됩니다. 이만큼을. 더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실질량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만큼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는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가격이 올랐고 물건 생산량이 늘은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자본가가 드리는 임금이라는 것은 오르긴 올랐죠. 올랐지만 물건 가격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팔아가지고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은 옛날보다 더 많이 내는 겁니다. 많이 는 것이고, 이 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보다 생산량은 줄었고, 생산량이 이만큼 줄었죠. 여기서 근로자가 이만큼 줄었고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생산량은 줄었는데 비해가지고 가격은 그 물건 가격이 뭔가 가격은 변화가 없죠. 물건 가격은 변화 없고 대신에 임금은 더 올라간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었고 임금은 더 오른 거죠. 임금은 더 올랐는데 파는 물건 가격은 변화 없습니다. 그럼 비용은 더 늘어났고 매출에 따라 가지고 이익은 한 개도 없는 거죠. 비용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푸드의 특수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주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겠지만 아까 봤죠. 양쪽을 다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특수 생산 요소를 가진 두 사람, 그러니까 자본가는 이익을 보고 지주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위 무역에 의한 일반적인 이익이 생기지만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무역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면 어쨌든 근로자 같은 경우는 딴 산업으로 가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수출 산업 잘 되는 산업으로 가가지고 뭔가 하면 뭐 그러면 손해를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땅에 대한 가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역은 나한테 무조건 손해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당사자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능해진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이렇게 들었죠. 그래, 특수생산소를 하나는 지주, 하나는 자본가 이렇게 들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역사인 겁니다. 역사가. 이게 이제 무역이 아니라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긴 역사의 세계죠. 그러니까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지주들이 뭐 큰 소리 치고 가장 부자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이 바뀌면서 산업화되면서 이제 농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고 그 다음에 제조 아니면 서비스 여러 산업들이 나오면서 지주들은 옛날과 같은 지위를 이제 잃은 셈이죠. 이게 이제 그게 무역 때문에 됐든 아니면 기술 변화의 부분에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옛날같이 뭔가 하면 나는 땅 가진 지주기 때문에 계속 뭔가 하면 소장료를 받고 부자로 살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에 의해서 됐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바뀐다 그러면 그 변화에 부응을 안 하고 계속 나는 땅만 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라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회에서의 주도권이 뭐 옛날에는 지주였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지주가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소위 우리가 산업자본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그래프의 한 뭐 임플리케이션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설명했는데 자, 그 설명을 지금 다시 이제 반복하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 가격이 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처음의 점이 이제 이 점이다라는 거죠. 7% 오르기 전의 가격에서는 그 가격의 상대 가격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의 생산점은 생산 가능 없는 요점이었다. 요점이었는데 PC 그러니까 클로딩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 선은 더 가팔라지죠, 그죠? 더 가팔라지면 이제 가팔라진 선이 이런 식으로 가팔라졌다. 그럼 가팔라진 선이 접한 점은 아마 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더 오른쪽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QC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죠. 1점에 비해서 2점에서는 QC 그러니까 클로딩 가격이 오르니까 직물 가격이 오르니까 직물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푸드 가격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푸드 생산량은 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QF1에서 QF2로 이렇게 줄게 되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생산량의 변화는 노동량의 투입량 변화를 받지만 생산량의 변화도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그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대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 상대 가격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상대 가격은 상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건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의 직물의 수요 공급이 아니고 아니면 푸드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요 공급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수요 공급을 봐가지고 상대적인 수요 그러니까 뭐 뭘로 나타내냐는 하나 결정해야 되겠죠. 이 그림은 직물의 상대적인 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푸드 양으로 나타낸 직물의 상대적인 생산량, 그 다음에 푸드 가격으로 나타낸 직물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직물의 상대적인 가격과 생산량으로 본 상대적인 수요 곡선과 상대적인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교차점이 뭐 이게 균형 가격이다. 아니면 균형 생산량이다. 상대적인 균형 상대 가격이고 균형 생산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아까 이 클로딩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뭐 직물의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 수요가 뭐 늘어났다 뭐 라는 경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갑자기 뭔가 하면 사람들 날씨가 추워졌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직물에 대한 상대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이게 이 높이가 교차점이 뭔가 하면 이 높이가 7% 올라갔다. 이제 그런 예가 되는 셈이죠. 뭐 이렇게 되면 직물의 생산량도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가격 결정도 결국은 여기에서 상대적인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된다.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이제 그 반복을 하게 되면 상대 가격과 소득 분배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설명을 했죠. 가격이 그러니까 클로딩 가격이 직물 가격이 10% 올랐죠. 올랐는데 아까 그림은 10%였지만 예를 들어 7% 올랐다. 그러면 임금은 10%보다 적게 오른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봤죠. 임금은 처음 가격 오른 것보다 적게 오른다. 그렇게 되면 세 집단의 소득에 대한 가격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근로자, 자본가, 지주. 근로자는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특수 생산 요소, 한 산업에서만 쓸 수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이죠. 이것의 경제적 효과가 다 다르더라 하는 거죠. 자본가는 확실하게 복잡하게 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러니까 클로딩 산업이 생산이 늘었으니까 그 더 많이 생산되는 부분에서 특수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더 많이 생산되니까 가격이 오른 데 비해 가지고 비용은 그만큼 더 지출 안 되니까 더 많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 그러나 지주들은,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임금만 올라가지고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들은 확실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옛날보다는 더 못 살게 된다. 옛날보다는 소득이 줄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후생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물건으로,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임금은 오릅니다. 오르지만 그게 이제 실물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물건으로 나타내냐에 따라가 다른 거죠. 가격이 오른 물건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줍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안 오른, 상대 가격이 떨어진 물건 양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양은 없는 거죠. 푸드 양으로 나타내지면 근로자는 더 부유해지고, 클로딩 양으로 나타내면 근로자는 더 손해를 보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는 두 물건 양의 일정 비율을 할 겁니다. 그 일정 비율이 어떤 비율이냐에 따라 가지고는 달라질 겁니다. 근로자들의 소비에서 직물과 식품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후생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거는 이례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큰, 이 모형을 보여주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겁니다. 한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결국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만약에 무역을 한다. 무역을 해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 즉 무역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역을 막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더라 라고 볼 수 있죠. 자, 무역과 상대 가격. 무역에 가지고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 모형에서 무역과 상대 가격 봅시다. 무역에 가지고 상대 가격. 무역 전의 직물의 상대 가격은 그 경제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 교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무역 전에 가격이 결정되는 걸 봤죠.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교차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자, 그 이야기는 무역 전에 RS가 우리나라의 상대적 공급이고 이게 상대적 수요다. 아까 본 그림 동일한 그림입니다. 동일한 그림이고 이게 상대적 공급이고 이게 상대적. 그러니까 이 축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물의 상대적인 생산량이고 이거는 직물의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상대적 수요다. 그런데 이게 세 개라고 이야기했죠. 상대적 수요는 외국이나 자국이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두 나라가 다르지 않다. 사람들의 성질이 다르다. 성격이나 취향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러면 상대적 수요라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 공급이라는 것은 그 부존 자원량의 스타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 수요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두 나라를 합친 전 세계나 아니면 외국이나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수요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 세 개를 붙였다는 것은 전 세계의 상대적 공급이고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동일한 그림이고 외국하고도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대적 공급은 이렇다. 야, 여기에서 이제 무역이 발생했다. 무역이 발생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로딩의 수출국이 됐다. 클로딩의 수출국이 되는 경우다. 그러면 그거는 왜 수출국이 되냐고 하면 세계적인 상대적 공급이 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상대적 공급이 우리나라 상대적 공급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죠. 왼쪽에 있다는 것은 세계 시장 가격은 우리나라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진다. 클로딩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높아지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왜 클로딩을 수출하느냐, 직물을 수출하느냐, 국내 파는 것보다 외국 수출하는 것이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클로딩의 수출국이 되는 경우는 세계 시장 가격이 클로딩이 국내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
클로딩의 직물의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경우라는 거죠. 더 왼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직물의 수출국이 되고 반면에 외국은 푸드의 수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푸드의 수입국이 되는 겁니다. 푸드 가격이 뭔가 하면 직물 가격이 우리나라가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은 푸드 가격은 수입품이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우리나라는 푸드의 수입국이 되고 직물의 수출국이 되고 반면에 외국은 푸드의 수출국이 되고 직물의 수입국이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것은 세계적인 공급국은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외국의 상대적인 공급국은 어디냐? 당연히 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이 왼쪽에 있었다는 거죠. 왼쪽에 있었던 거고 분명히 세계 공급국선 두 나라가 있다 그러면 양국의 공급국선이 있죠. 그러면 세계 공급국선은 그 중간에 어디 위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간인 거죠. 중간인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걸 중심으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뭔가 하면 무역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클로딩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푸드 가격은 굉장히 싼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싼 나라였죠. 그러면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싼 푸드를 수입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뭔가 비싼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게 뭔가 하면 클로딩을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는 클로딩 수출국이 되고 푸드 수입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 의해 가지고 상대 가격 결정은 결국은 상대적인 세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 말한 국내 가격 결정하고 동일합니다. 국내 상대 가격 결정하고 동일하게 상대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물론 이때는 전 세계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게 국내 가격하고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국내 가격이 뭔가 하면 이 경우에 직물 수출국이 된다는 것은 RS 월드가 더 왼쪽에 있는 경우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RS 외국은 스타, 즉 외국은 더 왼쪽에 있게 되겠죠. 이게 무역에 의해 가지고 무역이 될 경우에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요 높이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생산 모형에서의 무역의 이익. 자, 특수생산 요소 모형에서도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뭐 나름대로 좀 설명했죠.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모르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지만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식이지만 총량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총량적으로 보면 여전히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느냐.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아까 무역 전후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PC가 오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PC가 오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소득 그 배분 변화를 봤죠. PC가 올랐다는 것은 뭔가 하면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커튼 클로딩 수출국이 되니까 PC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역 이후에 생산이 이렇게 변하는 셈이죠. 그래서 무역 전에는 이 점을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하는 이 점에 접하는 것이 이 나라 국내 가격이었는데 이제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더 가팔라지죠. 왜냐하면 PC가 올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클로딩의 수출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 시장 가격이 PC가 옛날보다 더 높았죠. 높으니까 무역 이후의 가격은 이선이 되죠. 가격선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생산량은 2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클로딩 생산이 더 늦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딩 가격이 더 높으니까 그걸 수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임금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이 수출하고 뭔가 하면 더 생산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식품은 뭐 근로자가 줄어가지고 뭐 안 그래도 빠져나가가지고 줄고 그 다음에 수입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수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역 이후의 생산점입니다. 자, 이 1점과 2점을 비교해 가지고 자 어디가 더 좋냐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우리가 소비의 점은 이 점입니다. 폐쇄경제에서는 국내 생산량만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옛날에는 생산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역 이전에 생산점이기도 하고 소비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이후에는 우리의 생산점은 1점이지만 소비점은 1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만큼 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클로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출하게 되죠. 수출하게 된다 그러면 클로딩 국내 소비는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더 적고, 대신에 푸드는 국내 생산하는 요거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클로딩을 팔아가지고 대신에 푸드를 수입하게 되니까 푸드는 국내 생산 Q1F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이 선상입니다. 즉, 이 선상을 따라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점은 생산점은 1점이지만 무역 이후에 소비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선 밑의 삼각형 전체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 전체 어디든지 다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무역전에 2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2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사실은 옛날보다는 무역 이후에 더 많은 물건을 둘 다 소비하고 싶을 겁니다. 둘 다 소비하고 싶다 그러면 둘 다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푸드도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 더 위쪽. 그 다음에 클로딩도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 옛날에 이만큼 소비했는데 이거보다 더 오른쪽.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이 옛날에 소비하던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 가능점이 이 영역인 거죠.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세모, 이 영역에 선택하는 거죠. 여기 선택할 수 있다. 그냥 대부분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부분 선택하는 것은 이 선상일 겁니다. 이 색칠된 박스 안을 통과하는 이 가격선, 이 지점 중에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점이라는 것은 이 2점에 비해 가지고 두 물건 다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무역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발생한다.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둘 다 소비 가능 양은 더 늘어났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 무역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무역의 이익을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무역의 이익을 설명할 수 있죠. 왜 이익이냐? 무역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이전보다 둘 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근로자, 노동, 자본, 지주를 봐가지고 각각을 봐서 누가 이익을 볼지는 잘 모릅니다. 누구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 토탈 합쳐가지고는 여전히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도 무역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는 발생한다. 무역의 이익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 분배와 무역 정치학. 그래서 여기서 무역에 대해서 이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거죠. 국제무역은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 가격을 변화시켜서 생산 요소, 노동이나 생산 요소를 식품 부분에서 직물로 이동시키죠. 그러면 무역은 각국의 수출 산업의 특수한 생산 요소에 이익이 되나 수입 경쟁 산업의 특수한 생산 요소에는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산업이 되는 직물 부분에서는 이익이 됐고, 그러니까 직물 부분의 소위 자본가한테는 이익이 됐지만 식품 부분에서의 특수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주는 뭐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즉 무역은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에 대한 효과는 불명확하다.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의 노동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이동 불가능한 특수 생산 요소에 대해 가지고는 한 사람은 이익이 되지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택의 폭을 확대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득은 됐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재분배를 잘해야지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무역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보상할 수 있고
보상을 해야만이 후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후생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의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더 이 주관적인 고통 정도로 본다 그러면 더 손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상에 의한 개선이 되어야만이 소위 말한 대로 물질적인 개인스 트레이드 그걸 이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실제로 무역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총량이 는다는 의미지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무역으로 이익을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무역 때문에 이익보다는 내가 잘해서 본다는 거죠. 왜 누가 하지 말았냐? 그냥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잘 예상을 해가지고 잘 판단을 해가 이 산업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그건 내 때문이라는 거죠. 무역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뭔가 하면 그걸 내가 무역 때문에 이득을 본 것을 고통받는 사람한테 주는 이렇게 재배분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물론 이제 그 역할은 국가가 해야 되겠죠. 국가가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것을 바랄 수도 없고. 근데 국가도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쉬울지 몰라도 무역 때문에 누가 얼마가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를 손해를 받고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완전히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방향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한칠레 FTA를 할 때 전에 이야기했죠. 포도 농가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칠레 FTA를 하게 되면 그 포도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도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산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만약에 전환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 뭔가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상판이죠. 샤인머스켓이라는 그런 포도가 나오면서 포도 산업이 굉장히 이상하게 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나 혹시 뭔가 하면 옛날 포도 안 하는 사람마저도 이 샤인머스켓 재배를 해가지고 포도 산업이 다시 이제 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 산업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기술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농업마저도 뭔가 하면 변화는 많이 있는 셈입니다. 자, 어쨌든 옛날식으로 그냥 있던 그대로 계속 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만이 전체가 다 손해 안 보고 전체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역에 통한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역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생기죠. 그래서 최적 무역 정책은 한 집단의 이득과 다른 집단의 손해를 비교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한 대우, 손해 보는 사람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포도농가에 대한 옛날 이제 한칠레 FTA 때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점진적인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가지고 농업시장에 대한 이제 지원이 이제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자유무역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체적으로 뭔가만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자유무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에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정치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예를 들었지만 그게 결집돼 가지고 나타내는 것들이 뭔가 하면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만든 그런 힘이었다는 생각이죠. 자, 이제 그런 힘이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형적으로 무역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응집력이 약하고 정보가 없으면 덜 조직적이다. 자, 아까 예에서 봤는데 그것보다 실제 현실은 더 이 차이가 심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수입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무역 이전에 비해 가지고 더 싸게 물건을 쓸 수 있는 거죠. 생산업자보다 소비자들의 대부분 더 이익 봅니다.
무역이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되면 옛날보다 더 싸게 물건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량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었다고 잘 모릅니다. 옛날보다 수입자 쓰니까 좀 더 싸게 더 좋은 물건 쓰는 거죠. 그걸 절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수입제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소수죠. 소수죠. 경쟁력이 낮다는 사람, 낮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세계시장에 비해서 소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소수고 이익을 본 사람은 다수죠. 다수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의 응집력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응집력이 강하고 이익 본 사람은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응집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 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의 보이스가 크게 되는 겁니다. 총량적으로 이익이 양이 더 많지만 더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대신 손해보는 사람은 굉장히 보이스가 크게 되는 거죠. 뭐 여기 이 교재에서 이제 계속 듣는 것이 미국 설탕 산업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데, 뭐 설탕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적어요. 규모가 적고 전체에서 뭐 설탕이라는 것이 뭐 아주 뭐 GDP에서 차지한 몫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미국도 이게 참 이상한 나라가 굉장히 뭐 하고 생기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가장 자유무역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이런 농업 부분, 그 중에서 하나, 이 설탕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역사를 보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설탕 산업 보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누구한테 대해서 보호하느냐? 소위 캐리비안 나라, 뭐 그러니까 그 남미 아니면 중미 있는 나라들, 중미 나라들이 주로 사탕수수 생산업자들이죠. 옛날에는 미국도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많이 재배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서 사탕수수 재배의 그런 비용은 높아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기계화한다면 몰라도 이게 이제 이 수학에서의 그런 기계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가 낮은 중미나 중미 국가들, 그러니까 왜 남미가 아니고 중미냐? 그러니까 남미의 북쪽 아니면 중미라는 것이 적도지방 나라들이 사탕수수 재배에 제일 적합입니다. 덥고 해가 많이 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의 상품에 비해 가지고 미국의 사탕수수 뭐랄까 재배의 그 비교율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탕수수 재배업자들, 그러니까 농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플란테이션 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과 로비에 의해 가지고 남미 중미에서 오는 사탕수수 수입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뭔가 하면 저항을 했던 거죠. 저항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어떻게 잘 구워 삶아 가지고 이 들어오는 양을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하면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하고 해가지고 여전히 미국에서 사탕수수 재배를 해가지고 설탕은 뭔가 하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설탕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한 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설탕 가격이 설탕 한 포에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한다. 근데 한 포에 10,000원 한다. 설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5,000원짜리 뭔가 10,000원에도 소비자는 잘 몰라요. 잘 안 사니까. 조그만 거 한 개 사가지고 막 1,000원짜리 2,000원이었다. 이게 비싸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은 세계시장 가격보다 배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대신에 뭔가만 이 설탕업자들은 이게 큰 자기 밥그릇입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탕수수 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 설탕 산업업자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밥그릇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수지만 응집력이 강하고 다수인 전 국민들은 설탕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뭐 설탕 산업을 개방하라 라고 해가지고 시위 나설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수 응집력이 강한 사람들의 보이스가 높아진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들에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득 지원 안전망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로 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 인식도 못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챙겨준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게 소소한 설탕 산업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 가장, 여기에,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쌀 산업입니다. 산업이 아니죠. 쌀농업이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든 물건은 자유무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한 나라로서 뭐 세계적인 이 손가락질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대부분 자유무역이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입에 대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쌀입니다. 쌀이죠. 뭐 쌀에 대해 가지고는 식량 안보, 뭐 신토부리 온갖 논리들이 다 나옵니다. 논리들이 나오는데, 근데 뭐 요즘 뭐 이런 말하면 욕을 얻어먹지만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쌀 안보보다는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쌀은 적게 먹으면 딴 거 먹어도 되는데 석유 없으면 완전히 나라가 셧다운됩니다. 그런데 석유는 물론 우리나라 안 나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에너지는 그렇지만 뭐 석탄이라도 나요. 석탄 났는데 석탄 안 쓰죠. 석탄보다는 그 환경에 나쁜 석탄보다는 석유가 더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보 논리를 따진다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은데 뭐 굳이 쌀에 대해 가지고 안보 논리 되기는 참 논리적으로는 그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자, 쌀 가격이 지금 현재 국내 쌀 가격이 얼마냐?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죠. 뭐 그래도 뭐 쌀 가격이 좀 올랐다고 뭐 먹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국내 쌀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의 3배입니다. 세계 시장 가격의 3배. 세계 시장 가격의 3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죠. 안 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가격을 내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쌀시장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저항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한번 했다가는 그냥 엄청난 이제 이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워낙 이제 만약에 쌀 시장이 개방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뭐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 저항이 센 셈이죠. 뭐 소소한 예라고 들었지만 미국 설탕 산업하고 비슷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입니다. 쌀 부분입니다. 쌀 부분인데 여기도 소수지만 응징력이 강한 농민 집단, 그 다음에 여기 비해 가지고 전 국민이 어떻게 봐가 세계시장 가격보다는 3배나 비싼 쌀을 먹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크게 그 손해가 크다는 인식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응징력이 훨씬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쌀 시장은 이렇게 이제 계속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봐가지고 뭐 새로운 무역의 뭐 정치 경제학이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의 그런 정치 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논리로 이게 뭔가 하면 결정이 안 되고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실업입니다. 실업. 무역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역이 실업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무역은, 일자리를 수입 경쟁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아까 직물과 이 푸드를 봤죠. 식품 부산을 봤죠. 그래서 직물 가격이 올랐다. 왜냐하면 무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직물 가격이 싸니까 그게 외국으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직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시장 가격 수준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근로자들이 직물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즉 일자리가 수입 경쟁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이동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어떤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만 고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푸드 산업에 있는 사람이 직물 산업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또 그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IT 산업이 발전했다. 그러면 옛날에 꿀뚝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IT 산업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지금 프로그래밍을 배워, 코딩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갈 수 있냐는 거죠.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코딩 배워가지고 IT 산업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일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옛날 꿀뚝 산업에서 공장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 조립하고 있는 사람이 IT 산업 가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 이론만큼 이 일자리 이동이 쉽지는 않더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사양 산업에서의 발생한 사람들이 수출 산업으로 다 이전 못하고 일부는 실업자로 남게 된다. 이게 이제 무역이 실업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다라는 무역 반대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얼마나 많냐?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만큼, 이 의미 있는 만큼 그런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설명대로 그만큼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냐? 그건 실제적으로 현실로 봐야 되죠. 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실업이 야기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미국 데이터인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수입 경쟁이나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해고의 단지 2%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해고가 단지 2%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뭔가 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딴 사업에 못 가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결코 한 20% 정도더라.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많지는 않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판단의 문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뭔가 하면 이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봅니다. 전수조사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자유무역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수입이 많아지면 실업이 올라가느냐. 수입이 많아지면 사실 수입하던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 일자리를 못 찾아간다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실제 그렇냐?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이제 이게 전수조사 선생님이죠. 실업률하고 수입, GDP 비율, 수입의 그 비율을 봤습니다. 절대액으로 한다 그러면 뭐 무조건 늘어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GDP에 대한 그 나라 GDP에 대해서 수입액의 비율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수입은 쭉 늘어나죠.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납니다. 수입만 봤는데 수입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수입이 이렇게 GDP의 4%, 5% 되었는데 여기는 뭔가 한 14, 15%까지 뭐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배가 1960년대에 비해 가지고 뭐 한 50년 동안에 액수가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비중 자체가 뭔가 4배나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수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몇 차이 없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수입 때문에 실업이 크게 발생했다고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보여요. 이런 때는 수입이 줄었는데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때도 수입이 줄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죠. 이거는 사실은 수입하고 실업률하고 관계를 끼우고 나야죠. 이거는 이제 이게 어떤 때냐? 색칠된 부분이죠. 뭐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줬죠. 색칠된 부분은 불황 때입니다. 큰 불황이죠. 불황 때.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경기,
분야를 경기의 우리가 이 판단을 뭔가 하면 색칠 안 된 부분은 호황이고 색칠된 부분은 불황입니다. 불황 때가 되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뭐 수출도 주는지 몰라도 수입도 줍니다. 사람들이 덜 쓰니까 수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불황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아니라 여타의 제3의 요인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발견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수입하고 실업률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뭐 수입이 줄어가지고 뭐 이 실업률이 높았다. 그러면 수입을 늘리면 실업률이 떨어진다. 뭐 수입이 느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는 뭔가 다른 제3의 요인인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면 수입이 늘어가지고 두드러지는 그 실업률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수입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정리하고 뭐 그 직장 이동이 발생하긴 하지만 뭔가 하면 뭐 물론 그렇다고 물론 일부 사람은 고통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있을 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거의 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무역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뭔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여기서 보는 맨 같은 이슈입니다. 무역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 노동 이동의 문제입니다. 노동 이동, 국제적 노동 이동, 국제적 뭐 노동 이동 아니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봐서 생산 요소 이동입니다. 생산 요소는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죠. 자본도 있는데 자,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빼고 노동이나 자본은 다 이동합니다. 특히 제일 이동성이 높은 건 자본입니다. 자본은 쉽게 이동하죠. 그런데 노동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 이민. 현재 우리나라에도 한 150만 명의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국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려고 들어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한 150만 명 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파키스탄 뭐 물론 그 사람이 국적이 사실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람이고 우리나라 한해종에 유학을 와가지고 연기를 정식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파키스탄 사람은 나오죠. 파키스탄 사람 국적 사람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노동 이민을 온 이민도 아니죠. 일하러 와가지고 돈 벌러 와가지고 이제 뭐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민이 아니라 노동 때문에 그냥 그 이주를 했는 겁니다. 이주. 국적까지 취득가 안 된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현재 한 1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선진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옛날보다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좁아지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노동이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효과, 그 영향을 봅시다. 그 다음에 노동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본, 국제적인 차익과 대여, 금융자산의 인정. 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도 국제적으로 이동이 요즘에 아주 쉽죠. 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가는 쉬운데 개도국하고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도국은 이제 그런 걸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자본 이런 식으로 돈이 이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 기업의 직접적 소유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거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다국적 기업. 현재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죠. 많은 공장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전 세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것도 자본 이동과 노동 이동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연 그 각 경제 주체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손해와 이익을 주는지를 봅시다. 재화와 용역의 이동과 같이 생산 요소의 이동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원칙적으로 뭔가 하면 뭐 토지는 당연히 이동 불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이동이라는 것은 노동 이동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한계적으로 제한 내에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가 1,5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뭔가 하면 한 3, 40만 명은 불법일 것이고 뭐 한 100만 명 이상 되더라도 다들 뭔가 하면 어떤 그 조건 내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노동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제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동이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